2025 리딩 코리아가 올해도 12권의 책으로 여러분께 환희와 우연과 운명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책 읽는 대한민국을 위한 독서 캠페인 리딩 코리아 2025 시즌을 시작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금입니다. 오늘도 역시 5분의 패널을 모시고 행복한 책 읽기 12권의 책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개해드릴 이분은 저희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작년에 스스로 약속하셨어요. 리딩 코리아를 앞으로 30년간 같이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기억나시죠? 그랬나요? 네네. 35년으로 알고 있었는데. 아, 네, 35년 여러분. 5년 자제하겠습니다. 네네. 네네. 카이스트 뇌인지과학과 학과장이자 융합인재학부 학부장이신 정재승 교수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교수님한테 좋은 소식이 있더라고요. 상을 받으셨는데 2025 카이스트 교육혁신상 맞습니까? 아유 민망해라. 네, 민망할 때 박수 한번. 아유, 네, 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사실 이제 이번에 사실 선정한 책에도 그런 인공지능 이야기가 나오긴 하지만 사실 지금 이 인공지능이 교육의 패러다임을 되게 많이 바꾸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학은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이제 어떤 교육을 해야 되는가? 이 모든 대학들 또 뭐 중고등학교 다 화두인데요. 예, 그래서 카이스트도 그런 작은 실험들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좀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을 만드는 거.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또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그 교육 패러다임 안에 책이 있습니다. 예, 그 자기 자신의 생각을 만드는 일, 예, 그런 것들을 교육 프로그램 안에 꼭 넣는 것, 예, 그걸 지금 카이스트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고 보니까 교수님이 선정해주신 책하고 지금 얘기하신 얘기가 맞닿아 있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 사실 우리가 선정하는 올해의 책이 지금 이 시대 정신들을 읽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인공지능을 잘 쓰는 사람들 또 그게 아주 문화에 젖어 있는 그 젊은 세대들 또 인공지능이 정말로 우리의 글쓰기와 유사하게 정말 글을 쓰고 있는 건지 우리가 거기에 전적으로 의탁해도 되는 건지 뭐 이런 되게 중요한 질문들을 이 저희가 선정한 책들에서 다루고 있죠. 스마트폰에 쩔어 있는 우리 10대들 어떻게 다음 세대를 교육해야 되느냐를 다룬 책이 이제 불안 세대이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어떻게 한반도에 모여서 이렇게 살게 되었는가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지난 한 3, 4만 년 전부터 한반도에서 벌어진 일을 통해서 한국인의 기원을 다룬 책입니다. 근데 그 지리학과 교수님이 뭐 기후 변화라든가 아니면 농경 문화 그리고 특히 유전자 검사까지 이제 함께 넣어서 아주 과학적으로 근거 있는 한국인의 기원을 다룬 책이어서 올해의 책으로 저는 선정했습니다. 네. 해마다 저희가 책을 12권씩 접하다 보면 꼭 벽돌책이 있거든요. 올해 벽돌책은 정재승 교수님 담당이셨습니다. 네, 맞네요. 네, 그렇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나오는 의미 있는 책은 다 이분의 눈길을 한 번씩 스쳐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도서평론가 이권우 선생님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여전히 작은 도서관에 관심을 갖고 계시고 아무래도 이제 큰 도서관들이 동맥의 역할을 한다면 작은 도서관들은 정맥의 역할을 하는 거니까요. 근데 아무래도 이제 효율성이나 경제성을 따지면 그런 것을 가치를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문화와 장기적인 어떤 다음 세대의 교육이라는 관점에서는 작은 도서관의 어떤 그런 가치를 우리가 좀 다시 좀 되새김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오히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올해는 3권의 책을 선정하셨네요. 예, 좀 나름대로 골고루 해보려고 했는데요. 조용근 선생이 쓴 콰이강의 다리 위에 조선인이 있었네 역사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방금 전에 우리 정재승 교수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인공지능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김성우 박사가 쓴 인공지능은 나의 읽기 쓰기를 어떻게 바꿀까 하는 얘기입니다. 최근에 우리 인류 전체 차원에서 이 기후 위기 때문에 6번째 멸종 얘기가 나오는데요. 지금 지구에서는 5번에 이르는 멸종이 있었어요. 이것의 현상, 가치, 의미 그리고 6번째 멸종은 어떤 건가 이걸 아주 재미있게 쓴 이종모 전 과천 과학관 관장이 쓴 찬란한 멸종이라는 책입니다. 네, 이 3권의 이야기도 오늘 나눠보겠습니다. 이분은 아주 섬세한 손길로 책을 만들어내십니다. 그리고 아주 미세한
작가의 숨결까지도 독자들에게 소개해 주시는 분입니다. 문학 평론가이면서 또 현재 편집자로도 일하고 계시는 박혜진 선생님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문학평론가 박혜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올해도 역시 소설을 가지고 오셨어요. 네, 김기태 소설가는 작년에 주목을 많이 받은 작가인데요. 작년에 가장 많은 이름이 이제 호명됐던 작가하면 한강 작가겠죠. 네, 그 두 번째는 바로 김기태 작가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작가님의 소설집 네, 두 사람의 인터내셔널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권은 김숨 연작 소설 이렇게 무지개 눈이라는 소설이에요. 5편의 소설이 수록된 네, 각각 독립적인 소설이긴 한데 또 연작이라는 형태로 묶인 소설집이기도 한데요. 네, 이 작품은 이제 시각장애인 5분과 네, 인터뷰를 해서 그 인터뷰 내용을 바탕으로 이제 소설화한 이야기입니다. 네. 네, 기대하겠습니다. 저희도 1년에 한 번씩 만나거든요. 1년에 한 번씩 만날 때마다 늘 헤어스타일이 달라지셔서 늘 보는 즐거움을 주십니다. 여러분, 김겨울 작가님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북튜버이자 작가 김겨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올해도 헤어스타일이 멋지십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보니까 저희가 4년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맞습니다. 매년 제가 조금씩 다른 얼굴로 등장을 하고 있어서 그러게요. 예. 네, 네, 이번에도 많이 기대하면서 왔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김겨울 작가님은 말씀하신 대로 북튜버이자 작가이자 그리고 외모만 변하는 게 아니라 늘 한 가지씩 무언가를 추가하고 계세요. 올해 추가한 내용은 시집입니다. 지난해 가을에 시집을 내셨는데 우화들 맞죠? 네, 맞습니다. 제가 이 리딩 코리아를 하는 동안 변화가 많이 있었어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대학원도 들어가서 공부도 하고 작년 가을에 시집도 나왔는데요. 우화들이라는 시집이고 그 시간의 흐름 시인선 시리즈 중에 한 권으로 나왔고요. 사실 낼 때 엄청 부담이 됐었어요. 왜냐하면 그 시리즈가 2023년에 그 한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책 중에 하나로 선정이 됐었던 시리즈여서 좀 부담스럽기도 했는데 어떻게 열심히 써서 네, 작년 가을에 출간이 됐습니다. 네. 네. 오늘 소개해 주실 책은 3권이네요. 네, 오늘 제가 소개할 책은 제가 리딩 코리아에서 항상 도맡아서 추천했던 것 중에 하나가 장르 소설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장르 소설 한 권이 있습니다. 세계는 이렇게 바뀐다라는 다뇨 작가의 일종의 SF라고 할 수 있는 사변 소설로 분류되는 그런 소설이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기후 위기라는 것이 지금 인류에게 너무나 급박하고 중요한 의제이기 때문에 관련된 책을 한 권 골랐습니다. 인류세에서 죽음을 배우다라는 로이스 크랜턴의 단상집 에세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책이고요. 마지막으로 너무나 감동적인 소설인데요. 클레어 키건의 이처럼 사소한 것들이라는 소설입니다. 분량은 짧지만 매우 큰 감동을 주고 또 많은 독자들에게 사랑받은 그런 소설이고요. 2025년 문화다양성 주간을 맞이해서 선정이 된 책이기도 한데 오늘 같이 이야기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마 지금 이 순간 김겨울 작가님이 대학원에서 철학을 공부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김겨울 작가님이 제일 부러워할 분은 바로 옆에 앉으신 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현직 고등학교 철학 교사이자 소크라테스 대화법으로 박사학위를 받으신 분이거든요, 여러분. 안광복 선생님 큰 박수 보내주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안광복입니다. 선생님, 현직 고등학교 철학 교사라는 직업 자체가 대한민국에 몇 분 안 계시죠? 한 30명 정도밖에 없는 그 직업입니다. 그래서 아마 철학 교사를 보는 게 오늘이 처음이자 마지막일 가능성이 높으세요. 그 정도로 귀한 존재이자 또 많은 책을 써내셔서 저 같은 독자들의 사랑을 많이 받는 작가이시기도 합니다. 오늘 이렇게 합류하셔서 처음 저희 이렇게 이 자리에 오시니까 어떠세요? 책으로 볼 때보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그 실물로 봤을 때 정말 큰 임팩트를 받아서 제가 집에 가서 잠을 못 잘 것 같습니다. 네네, 부디 푹 주무시기 바라면서 오늘 추천해 주실 2권의 책도 소개받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이진민 선생님의 12달 철학 상담소라는 책인데요. 제가 이 책을 왜 추천드렸냐면 철학 교사라는 타이틀을 달고 있으면 쉬는 시간에 애들이 끊임없이 찾아와요. 온갖 고민을 다 갖고 오거든요. 근데 선생님 저 플라톤이 궁금해서 왔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궁금해서 왔습니다. 이런 친구는 한 명도 없어요. 왜 이렇게 세상은 고통으로 가득할까요? 시험을 망쳤는데 우리 엄마는 왜 제 가슴에다 못을 박을까요? 고민을 다 안고 오는데
이 이진문 선생님은 작가이자 그 엄마세요. 두 아이의 엄마십니다. 그래서 그 엄마로 철학하는 법이라는 책을 또 내시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 책을 딱 보는 순간에 아, 이분이 진정한 임상 철학자다. 그러니까 철학을 어려운 철학으로 높이는 게 아니라 일상인의 고민 속에서 하나하나 잔잔하게 아, 이 철학자가 당신의 고민을 이렇게 풀어줄 수 있어요. 그렇게 속살있게 풀어주시는 철학책이에요. 그래서 읽다 보면은 저도 아, 학생들 지도하는데도 고민이 좀 도움이 많이 되고 저 스스로도 좀 울림이 커서 이 책을 추천하게 됐습니다. 또 한 권은 저기 김지수 작가님의 위대한 대화라는 책인데요. 18분의 어떤 인터뷰를 모은 그 어떤 대담집이에요. 근데 이 책을 왜 소개를 드리냐면 단순히 책을 볼 때하고 사람을 볼 때하고 전혀 느낌이 달라요. 일단 우리가 그렇잖아요. 글로 사람을 대할 때하고 그 목소리를 직접 보고 얼굴을 볼 때하고 느낌이 전혀 다른 것처럼 위대한 대화에서는 정말 그 삶을 살아가면서 원포인트 레슨처럼 아, 내가 이 순간에 이런 감동을 받아야 되는구나라고 그 울림을 줄 수 있는 분 8분을 소개를 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는 이어령 교수님께서 돌아가시기 2달 전에 이 김지수 작가님이 인터뷰를 하셨어요. 그 내용부터 해서 굉장히 깊은 얘기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읽어보시면은 정말 그 영혼이 달라진다는 어떤 그 고양된 느낌을 느끼실 수 있는 책입니다. 저희가 함께하는 공간이 특별한 공간이어서 김겨울 작가님께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충북도청 본관 건물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 건물이 충북도민들에게 좀 역사적인 의미가 있는 그런 곳이라고 하고요. 왜냐하면 1937년에 도민분들의 자발적인 성금으로 지어진 건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문화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바꿔 나가고 있다고 하고요. 특히 이제 그림책 전시를 하고 있는데요. 그림책 정원 1937이라는 이름으로 또 그림책 전시를 하고 있기도 해서요. 저희가 이 책과 문화가 있는 공간에서 오늘의 리딩 코리아를 진행하는 게 아주 뜻깊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희는 이제 이 프로젝트 이제 준비가 시작되면 모두 12권의 책을 집으로 배송을 받습니다. 행복한 고민이 시작되는 행복한 고난이 시작되는 날이죠. 교수님 어떠셨어요? 이번의 책들은 사실 하나하나가 특히 뭐 소설들은 너무 훌륭한 소설이 많아서 매년 뭐 탐복하고 저도 몰랐던 책들을 다들 추천해 주시고 발견해 주셔서 흥미로운 시간이었는데 책을 딱 받았는데 다른 분들 책은 되게 작고 얇고 아 저만 제가 민폐를 끼쳤다는 걸 우편물을 받는 순간 알게 됐습니다. 반성하겠습니다. 네. 네, 내년에 기대하겠습니다, 네, 선생님. 네. 박혜준 선생님도 12권의 책을 사실 우리가 한정된 기간에 읽어야 하잖아요. 네, 뭐 읽을 게 많잖아요. 다들 그러셨겠지만, 근데 그 사이에서 12권 읽는 게 이게 틈틈이 이제 읽었는데 이번에 좀 이번 4번째 중에서 좀 가장 특이했던 거는 다 분야가 다양해요. 뭐 인터뷰집도 있고 철학책, 그리고 사회학, 역사, 과학책, 그리고 이렇게 문학책도 있는데 전체적으로 다 문학책이라고 엮어도 말이 될 정도로 문학성이 있었어요. 예를 들면 다 이야기 형태로 뭔가를 전달한다거나 혹은 문학적인 상상력을 극대화한 방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한다던가. 그래서 이제 사실 그 문학적이라는 것의 핵심 중에 하나는 이렇게 뭘 얘기하느냐 이게 아니라 이걸 어떻게 얘기했냐 그 방법에 대한 문제인데 이제 한국의 많은 작가들 그리고 이제 글을 쓰고 책을 만드시는 분들이 어떤 주장을 전달하는 방식에 대해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지 않나 그걸 좀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기도 했어요. 네. 안광복 선생님도 책 읽기를 워낙 좋아하시지만 12권을 한꺼번에 읽기란 쉽지 않으셨죠? 아, 생각보다 제가 짧고 아주 임팩트 있게 읽었던 게요. 확실히 책을 많이 보는 분들이라서 12권이 물론 정재승 교수님이 아주 두꺼운 책을 권으셨지만 난이도가 다 맞아요. 그래서 일반 시민들이 봐도 아, 이 정도면은 한 1년 안에 모두 다 읽을 수 있겠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좀 편안하게 읽을 수 있는 책들이었습니다. 네, 저희가 한 달에 한 권씩은 읽으세요. 읽읍시다 하는 의미에서 1년 12달 12권의 책을 선정하고 있는데요. 김겨울 작가님, 올해 책들의 특징이 저는 시대성
특성으로 읽었어요. 맞아요. 지금 골라주신 책들이 좀 겹치는 주제들이 있죠. 저희가 오프닝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기후위기에 대한 책도 있고 또 인공지능과 스마트폰에 대한 책도 있고요. 그래서 확실히 저희가 매년 골라오는 리딩코리아 책들이 그 시대가 어떤 주제로 모이고 있는가를 잘 보여준다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나 올해는 또 말씀 주신 것처럼 장르가 워낙 다양해서 같이 읽으시는 분들도 좀 매달 즐겁게 새로운 경험을 하면서 읽으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럼 이권우 선생님이 12권을 좀 쭉 이렇게 꿰주시죠. 예, 뭐 전반적으로 지금 다 잘들 말씀해 주셔서 주제는 정말 시대 정치에 제일 잘 맞는 것 같고요. 역시 또 문학은 또 시대하고는 관계없이 우리가 근본적으로 반성하고 성찰할 부분인데 미처 생각하지 않는 부분도 말씀해주고 있고, 그래서 골고루 미래에 대한 전망과 현실에 대한 성찰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좋은 책들로 선정이 됐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네, 그럼 2025 리딩 코리아 올해 책 12권을 소개합니다. 자, 그럼 2025 리딩 코리아 첫 번째 책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정재승 교수님께 마이크를 넘길까요? 네, 그 첫 번째 책은 조나던 하이트라는 심리학자가 쓴 불안 세대라는 책입니다. 주변에서 제가 제일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우리 애가 너무 핸드폰을 많이 하는데 몇 살 때가 핸드폰을 줘야 돼요? 혹은 핸드폰 중독인 것 같은데 하루에 몇 시간을 해야 적절해요? 아예 뺐자니 뭐 연락이 안 되고 우리 애가 왕따 당할까 봐 걱정해요. 뭐 이제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저는 그냥 이제는 이 불안 세대 책을 읽어보세요. 이 안에 답이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디지털 문화가 우리 아이들의 10대 더 나아가서는 그 이후에 어른으로서의 삶을 얼마나 망가뜨리느냐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언가를 발견하고 또 위험하다고 스스로 생각하면 스스로를 방어하고 이 모두를 왔다 갔다 하는 경험을 통해서 성장하는데, 그러니까 놀이터에서 좀 위험해 보이지만 한번 뛰어보기도 하고, 또 다치면 다음부터는 이러면 안 되겠다 이렇게 스스로 자신을 조심하기도 하고, 또 규칙이 있는 게임을 하면서 규칙을 어기면 안 된다 이런 걸 배우기도 하고, 그래서 놀이를 통한 그런 성장의 기회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요즘 아이들은 이제 밖에 나가서 놀지 않죠. 우선 부모님들이 염려증이 많으세요. 나 나갔다 올게, 나 놀다 올게 하고 나가서 노는 동네 범위가 지난 30년간 3분의 1로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 동네 아파트 놀이터 아니면 못 놀고, 학교도 걸어가고 버스 타고 학교를 다니는 문화가 이제 없어졌고, 심지어는 횡단보도도 안 건넜으면 좋겠고, 그러니까 이제 부모님들이 안전을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는 우리 아파트 안에 거죠. 학교가 있었으면 좋겠고. 그러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은 사실은 시행착오를 하고 동네 심부름 갔다가 돌아오는 길을 잃어서 그 동네에서 좀 헤매기도 하고, 그러면서 사실은 공간을 지각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를 배우는데, 그 발견의 시간이 사라지고 너무 방어적이게 된 거죠. 게다가 디지털 문화 때문에 이제 나가 노는 문화 대신에 집에서 스마트폰을 하고 소셜 미디어 안에 머물면서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고, 이제 그때부터 10대들의 불안 장애가 늘어납니다. 우울증도 현저히 늘어나고 자살률도 치솟고요. 자해하는 경우도 많아졌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공부는 힘들고 탈출구는 스마트폰밖에 없으니까 이런 스마트폰과 게임을 포함한 중독이 아주 심해지고요. 그래서 지금 이 디지털 세계에 너무 침잠해 들어가고 있는 이 10대들의 삶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과학적으로 다루고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우리 애만이 아니라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인류가,
그 중에서도 10대가 어떻게 불안 세대가 되었는가를 과학적이고 통계적이고 증거 기반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책이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같은 또 대안들도 생각할 수 있게 해주는 책입니다. 그렇습니다. 오죽하면 저자는 아동기가 재편이 되고 있다고 얘기를 하죠. 완전히 달라지고 있다고. 그러면서 보면 불안 세대를 날마다 학교에서 만나시는 분이 안광복 선생님이시잖아요. 저는 이 책을 보면서 좀 두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는 그 조나단 하이드 선생님 얘기에 전폭적으로 공감을 한 거는 옛날에 수학 여행을 가서 애들을 해변가에 풀어놓잖아요. 그러면 재밌는 게 여기가 모래사장이고 넘어가지 마세요 하고 선이 있잖아요. 그러면 애들이 해안가에서 노는 애는 한 명도 없어요. 백사장에서. 꼭 넘어가는 선 주변에서 놀거든요. 그리고 통금 시간이 11시면은 꼭 10시 55분에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선을 넘었다 안다 하면서 이제 학생들이 시도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혼나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야단맞기도 하면서 이제 자기가 이제 성인으로 자라나는데 그 책을 소개하신 것처럼 이제 너무나 이제 그 안전지향적으로 방어지향적인 논리가 만들어지다 보니까 학생들이 더 이상 도전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거는 또 괜찮아요. 그럴 수 있다고 보는데 그러면 이제 학생들이 어디로 가냐? 다 방 안에서 이 스마트폰 보고 있습니다. 요새는 교실이 조용해요. 왜 조용하겠습니까? 애들이 다 개별적으로 화면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예전에는 눈에 보이는 학생들이 이렇게 선을 넘을 때 선생님들이 개입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걸 보호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뭐냐면 스마트폰에서 아이들이 뭘 하는지는 선생님들이 모릅니다. 그리고 아무리 그 안전장치를 많이 걸어줘도 학생들 그 10대 또래 학생들은 그 선을 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안전하게 학생들을 보호한다고 생각하면서 한편으로는 방치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 조나단 하이드 선생님이 이 불안 세대에 보시면은 굉장히 그 자세하게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를 현장 조사로서 고개를 끄덕일 정도로 잘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 반론이 있습니다. 무슨 반론이냐면 저는 1970년생이에요. 제가 1970년에 태어났을 때는 전기가 이미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전기가 물이나 공기처럼 당연하거든요. 지금 태어난 학생들은 2008년에 스마트폰이 보편화됐기 때문에 이미 스마트폰이 공기나 물 같은 거예요. 실제 생활의 중심이 현실 세계보다 가상 세계 쪽에 훨씬 더 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스마트폰을 뺏기면은 마치 나라를 잃은 것처럼 굉장히 슬퍼하거든요. 화도 내고 그러죠. 그렇다고 했을 때 조나단 하이드 선생님의 어떤 접근 방법이 좀 논쟁적으로 보자면은 이게 너무 기성세대의 기존의 문화권의 관점에서만 학생들을 보는 게 아니냐. 새로운 문명이 나왔으면 기계가 나왔으면 어차피 인간은 쓰는 기계를 닮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 자기들이 살아갈 현실적인 가장 중요한 도구에 맞춰서 새로운 어떤 윤리관을 만들어야 되는데 거기까지 나가지 못한 건 아니냐 이런 어떤 논쟁적인 접근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한번 수업 시간에 학생들한테 토론을 한번 붙여보고 싶어요. 한번 해보고 결과가 어떤지 좀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학생들이 당사자이기 때문에 우리와 또 다른 생각을 할 것 같거든요. 예. 이제 말씀하신 반론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 이 책에서 지적하는 것은 그 아까 말씀하신 넘어가지 마시오의 선을 그 온라인상에서는 긋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보호가 거꾸로 되고 있다라는 것인데 오프라인에서는 아이들을 과잉 보호하고 온라인에서는 방치한다라는 게 핵심이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선을 그어줘야 되는 게 맞긴 한 거죠. 직접적으로 청소년들의 건강에 유해가 될 만한 콘텐츠들에 너무 쉽게 노출이 되고 있고 그것이 실질적으로 이 청소년들의 건강에 영향을 주고 있다면 온라인상에서도 오프라인에서처럼 여길 넘지 마시오라는 규제가 당연히 저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그런 거예요. 이 책에서도 그 여성 학생들, 여자 학생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중요하게 다루잖아요. 이미지에 너무 많이 노출되기 때문에 그 소셜 미디어 상에서 이를테면 마른 여성에 대한 동경이 너무 커요. 실제로 정신건강의학과에서 다루는 질병 중에 사망률 1위가 거식증 식이장애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유도하게 하는 것에 너무 노출이 쉽게 되고 그래서 제가 체감상으로 가장 많이 유튜브에서 폭발적으로 증가했다고 느끼는 콘텐츠 중에 하나는 얼굴을 드러내지 않은 여성이 폭식을 하는 영상이에요.
그리고 자막 같은 걸로 자책을 해요. 내가 이걸 먹고 뭐 화장실에 가서 토했다든지, 그러니까 뭔가 참지 못해서 엄청나게 먹고 그거에 대해서 다시 이제 개워낸 다음에 그런 자신을 또 자책하고, 그런 식의 악순환에 있는 자신을 찍어서 올리는 사람들이 근 몇 년간 폭발적으로 증가했어요. 제가 유튜브에서 체감을 하거든요. 이런 식의 영상이 굉장히 늘어났다는 것이 체감이 돼요. 이런 식의 알고리즘에 아무 규제 없이 그냥 이 청소년들을 노출시키면 안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저는 근 몇 년 계속 너무 강하게 해왔어서 불안 세대에 굉장히 공감하면서 읽었습니다. 네. 아, 정말 규제만이 정답은 아니겠지만 분명히 가이드라인은 필요할 것 같고 네. 그걸 우리 어른들이 반드시 해야 하는, 그게 우리 어른들의 역할이 아닐까 싶어서 이 불안 세대는 정말 지금 이 시대에 우리 어른들이 꼭 읽고 담론의 현장에, 공론화 현장에 내놓아야 하고, 그리고 어떻게든 방향을 찾아가야 되는 책이 아닌가. 좋은 책 소개를 받았고요. 아니 사실 그 모두가 핸드폰을 쓰고 있는데 핸드폰을 어떻게 쓰는 게 적절한지를 아무도 교육하지 않는다는 건 되게 심각한 문제잖아요. 가장 막대하게 영향을 미치는데요. 그래서 뭐 이 책은 조금 과격하게 법으로 몇 살 이전에는 아예 못 쓰게 해야 된다, 뭐 계정을 못 만들게 해야 된다, 학교에선 다 뺏어야 된다, 뭐 이런 이제 얘기들을 하고 있고, 그런 것들이 이제 지금 이 학생들에게 맞는 적절한 대응이냐 하는 거는 이제 선생님 말씀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학생들이 스스로 이걸 잘 다룰 수 있도록 어떤 교육도 하고, 그러면서 사실은 부드럽게 교육적으로 가져야 되는데, 그렇게 이제 법적인 규제가 능사냐 하는 문제들을 말해주고 있기는 하죠. 근데 저는 이 책을 어른들이 많이 읽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니까 현실에서는 과도하게 개입하고 온라인상에서는 너무 직무유기하는 모습 때문에 지금 이 세대가 불안 세대가 된 거거든요. 아이들이 놀이터에서 많이 다칠 때가 어떨 때냐 하면은 부모가 보고 있을 때예요. 예. 그러니까 부모가 안 보고 있으면 아이는 자기 몸을 자기가 보호해요. 그리고 길을 가는데 손잡고 가면 당연히 길을 볼 이유가 없어요. 예. 그 여기 무슨 세탁소가 있고 뭐 문방구가 있고 볼 이유가 없어요. 예. 근데 이제 손을 놓고 혼자 간다고 생각하면 우리 동네가 어떻게 생겼지를 이제 그때부터 사실 신경 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을 과보하지 말고 이렇게 학교라는 안전한 울타리 안에서 좀 시행착오를 할 수 있는, 그리고 심하게 다치지 않는다면 그 위험이라는 거를 아이들이 어떻게 감당해야 되는지를 지켜봐 줘야 돼요. 그 경험이 되게 중요한 경험이고요. 반면 디지털에서는 우리는 너무 방치해 두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불과 20년도 채 안 된 문화인데 그게 이제 아이들의 삶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이거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이제 뺏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고 그냥 마음대로 놀라고만 해서도 안 되니까 이걸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알려줘야 되고요. 무엇보다도 아이들은 어른들이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보고 배웁니다. 엄마 아빠는 맨날 핸드폰 보는데 넌 책을 읽어, 넌 불안 세대를 읽어 이러면 안 읽죠. 그래서 어른도 사실은 핸드폰 뭐 이런 걸 잘 사용해야 되는 거, 그게 사실 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025년에 어른들이 꼭 한번 봤으면 하는 책 불안 세대를 추천해 주셨고, 또 한 권의 책은 2025년으로부터 가장 멀리 간 책이에요. 한국인의 기원. 아, 네. 그 한국인의 기원은 사실 저는 누구나 갖고 있는 질문일 것 같거든요. 난 어디서 비롯돼서 여기에 오게 됐나? 우리는 어떻게 여기 모여 살게 됐지? 그런데 그냥 학교에서 배운 건 곰이 마늘을 먹고 막 이런 100일 동안. 얘기니까 아니, 뭔가 과학적으로 이런 연구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리고 되게 다양한 이제 신화들이 있죠. 그러니까 왠지 우리는 너무 막 전 세계를 제패했을 기상이 있는 그런 민족의 유전자를 받았을 것 같고,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은 훨씬 더 혹하게 되고, 근데 과학적으로 의미 있는 답을 주는 책이어서 저는 좀 두껍지만, 그리고 어려운 얘기들이 많지만 같이 읽어보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왠지 나는 뭐 그 말갈족의 막 후예인 것 같고. 후예인 것 같아 막 이러지만 여기에는 우리 유전자가
어디랑 굉장히 가까운지 뭐 이런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진족이나 일본하고 되게 유전자적으로는 가깝고, 예, 뭐 이런 내용들을 과학적으로도 읽을 수 있어서 그러고 보니 내가 그렇게 생긴 것 같네. 막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그 우리 모두가 본질적으로 궁금해하는 우리 삶의 뿌리를 과학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박혜진 선생님 그 한국인의 기원이 물론 이 소설은 아니에요, 문학 작품은 아닌데 문학 작품의 기능 중 하나가 우리를 상상의 세계로 초대한다는 면에서 그런 기능을 하고 있지 않나 싶어요. 아니, 저도 책이 너무 두껍고 한 번에 한 달음에 못 읽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뭐 이렇게 펼쳐서 읽고 접고 읽고 했는데 두 가지가 재미가 있었어요. 하나는 그 제가 한국 문학 작품들 볼 때 제일 재미있게 보는 시대 중 하나가 해방 공간이에요. 그러니까 그때가 그 민족도 막 섞이고, 그리고 뭐 여기 뭐 만주, 연해주 어디 중국으로 막 나갔던 사람들이 막 들어오고, 그러니까 사실은 엉망인, 또 뒤죽박죽인 사람들이 섞여 있는 그때 벌어지는 일을 다루는 소설들을 보면은 그때 인간이란 뭔가에 대한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계에서 좀 자유로운 이야기들을 보면 좋은데, 사실 지금 한국 문학의 작품들은 주로 이제 남한, 그러니까 지역적으로 그렇고, 그러니까 경계가 굉장히 제한돼 있고, 그리고 우리가 한국인은 어떤 것이고 여성은 무엇이고 남성은 어떤 것이고 막 이런 개념과 규정이 사실 확고하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상상력까지도 규정에 네, 가둬두는. 네, 그러니까 그걸 벗어나는 게 사실 굉장히 힘들죠. 말은 쉽지만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한반도라는 한 좀 낯선 공간, 우리가 한반도 말은 하지만 사실 그 공간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상상하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그러니까 그 한반도라는 공간 안에서 왔다 갔다 하고 추워서 이쪽으로 올라가고,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들이 좀 신선하고, 내가 그동안 그러니까 문학을 읽으면서 충족하지 못했었던 것들을 좀 채워지는 그런 경험을 했었고요. 다른 하나는 사실 제가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내가 몽골족보다 일본인이 더 가깝구나 라는 걸 깨닫는다고 해서 어제까지는 몽골인이랑 더 친하게 느꼈는데 당장 내일부터 일본인에게 더 막 이런 그 느낌을 느끼진 않았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약간 기원, 시작점 이런 게 한 지점에 대한 탐색을 해가는 것보다도 그 과정에서 내가 이렇게 단독자가 아니구나, 내가 이렇게 좀 뒤섞여 있고 연결돼 있구나라는 감각을 구체적으로 할 수 있다는, 이제 그런 체험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벽돌책이지만 의외로 저한테는 이렇게 반응하게 만드는 책이어서 흥미롭게 읽었었습니다. 네, 이거는 선생님 지금 박기는 선생님 말씀을 듣고 보면 우리 현대인들의 고질적인 문제 중에 하나가 단독자 느낌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걸 해소해 줄 수 있는 책이네요. 예, 뭐 저 책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본적으로 단일 민족이 아니란 걸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그리고 한반도 주인이 오르락내리락 했다는 거고요. 굉장히 저 책이 중요한 게 제가 볼 때 뭐냐면, 우리는 인류가 호모사피엔스가 자연을 정복했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저렇게 기후학적 관점에서 보게 되면 이게 안정적인 기후 체계를 홀로세라고 해요. 이 책에서 많이 나오잖아요. 홀로세 시기에 농업혁명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적 조건 때문에 우리가 농업혁명을 일으켰고, 농업혁명 때문에 호모사피엔스의 협력 단위가 커져서 지금 인류를 이 지구를 지배하는 지배종이 됐잖아요. 그게 한반도에서 그대로 벌어져서 온난 다습하면 북쪽으로 올라가고, 그다음에 한냉 건조하면 내려오고, 그러니까 기후 조건에 맞춰서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지금 인류가 어마어마한 과학적 업적을 이루고 있지만 기후 조건에 아주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는 거고요. 거꾸로 생각하면 이렇게 기후 조건에 따라서 인류는 움직였는데 다른 생명체는 어떻게 되냐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물론 동물들은 빨리 움직일 수 있지만 식물들은 빨리 못 움직이기 때문에 멸종되는 상황이 벌어요. 그러니까 최근에 우리가 이 기후 위기 오면서 정다양성이 파괴되고 있다 하는 게 이런 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한국의 기원이라는 것을 고고학, 기후학, 유전학을 통해서 보게 되면 우리는 기후 조건에 굉장히 겸손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지구를 지배하고 있는, 과학기술 지배하고 있는 그런 우세종으로서의 교만을 버리고, 기후가 이 무생명이 살 수 있는 조건을 맞추지 못한다면 심각한 상황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 특히나 이제 이 기후 조건은 난민을 양산할 건데요. 사실은 한반도의 주인 우리가 기후 난민에 후회하다는 것도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럴 때 앞으로 뭐 해수면이 높아지고 가뭄이 들어서 전 세계적으로 발생한 난민을
인류 차원에서 어떻게 이게 반응해야 되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도덕적으로 고민할 수 있는 중요한 토론거리를 안겨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흥미로운 것 중에 하나는 선생님이 이제 나중에 소개하실 찬란한 멸종이라든가 아니면 김겨울 작가님이 소개해 주실 인류세에서 죽음을 배우다 하고도 연결이 돼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다 연결되고 있어서요. 네. 사실 지금 뭐 온 인류가 고민해야 될 게 이 기후위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 거거든요. 사실은 뭐랄까요, 문면삭적으로 또 한반도에 어떻게 우리가 모여 살게 됐는가에 대한 기원을 통해서 기후 위기에 대한 각성을 또 일으켜주고 있는 책이기도 하죠.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박혜진 선생님이 추천해주신 두 권의 책을 한 권 한 권 만나볼 텐데요. 먼저 고백을 하나 하면 네. 선생님이 해마다 소개해주시는 소설 중에 한 권을 저는 늘 사랑하게 되더라고요. 이번엔 어떤 책을 마음속에만 간직하고 있겠습니다. 다른 한 분이 상처를 받으실까봐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예, 제가 사랑할 것 같은 책 두 권 중에 한 권부터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첫 번째로 소개할 책은 이 김숨 작가의 무지개 눈이라는 소설이에요. 일단은 그 김숨이라는 소설가가 어떤 작가인지 먼저 얘기를 간단하게 하려고 하는데 이제 데뷔한 지 28년이 됐어요. 그러니까 중견이라고 할 수 있겠죠. 28년 정도 됐고 책을 뭐 20권 넘게 장편 소설, 단편 소설 할 것 없이 많이 썼습니다. 그야말로 왕성하게 활동을 하고 있는 현역 작가라고 할 수 있는데 이제 대표작이 뭐냐 물으면 뭐 다 저마다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저는 L의 운동화라는 소설을 소개를 하고 싶어요. 이 L은 이한열 할 때 그 L이에요. 네, 그래서 이한열 열사의 운동화를 복원하는 과정을 다루고 있는 소설이 바로 L의 운동화예요. 근데 이 복원이라는 게 이제 이렇게 생긴 걸 이렇게 복제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걸 사람이 복원을 하는 건데 그럼 그걸 그대로 구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걸 해석하고 기억하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창작이 동반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한 복원사가 운동화를 복원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공동으로 가지고 있는 역사에 대한 기억, 혹은 어떤 사람에 대한 기억, 집단의 의식 이런 것들을 어떤 태도로 바라봐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이제 제시하는 소설이 바로 L의 운동화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서 이제 뻗어나가는 소설들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김숨 작가의 소설은 주로 이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이야기들을 또 한 축으로 삼아서 계속 쓰고 있고, 그거는 이제 인터뷰를 해서 인터뷰 내용을 바탕으로 뭐 증언 소설이라고도 하고 기록 소설이라고도 하는데요. 단순히 그 이야기를 기록하는 차원이 아니라 그 이야기를 문학화하는 자기만의 오리지널리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한국 전쟁이라고 뭐 그러니까 고려인, 그러니까 이런 또 민족의 어떤 역사의 한 축에서 그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또 인터뷰해서 그걸 굉장히 독창적인 방법으로 이제 작품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숨이라는 하나의 장르가 있다라고 했을 때 물론 이 작가는 하나의 장르다라는 수사는 많습니다. 네, 아주 많지만 정말 진정하게 고개를 끄덕이게 되는 작가 중에 한 분이 바로 김숨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맥락에서 보자면 무지개 눈은 시각 장애를 가지고 있는 저마다 뭐 아주 저시력이기도 하고 태어날 때부터 전맹이기도 하고 조금씩 다 안 보이는 정도가 달라요. 근데 그 시각 장애인 5분을 인터뷰한 내용을 바탕으로 쓴 소설이기 때문에 김숨 소설의 한 맥락 안에 있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한편 또 좀 달라요. 굉장히 감각적입니다. 아주 감각적이고 그동안 김숨 소설에 대해서 우리가 문체가 아름답다, 문체 미학의 대가다 이런 얘기는 많이는 안 했던 것 같은데 정말 시적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선 서사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시란 뭐냐 그러면 글쎄요 뭐 여러 가지 정의가 있겠지만 한마디 말로 100마디 감정을 다 표현하는 게 시다. 그렇다면 여기는 행간이 넓어요. 이야기들이. 그래서 어쩌면 몰입해서 한 번에 막 읽기는 어려운 작품일 수도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좀 이제 감각적으로 새롭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이렇게 제가 소설에 대한 내용을 뭐 이렇게 설명을 하기보다 제가 예전에 어떤 소설을 읽다가 다른 소설을 읽다가 그 스티비 원더가 했던 말을 언급하는 걸 본 적이 있어요. 스티비 원더가 나는 사과를 안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근데 그 가수 스티비 원더는 태어날 때부터 시각장애인이었고 이제 20대 때 사고가 나서 후각도 잃었었거든요. 근데 그 얘기를 들으면
아니 뭐 냄새도 못 맡고 보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알아라고 하지만 사실 본다는 거는 부재를 통해서 이렇게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게 보이기 때문에 본다기보다 없기 때문에 볼 수 있는. 그래서 이 이야기들을 쭉 읽다 보면 우리가 진짜 본다는 것이 어떤 것이고 우리가 본다는 말 안에 사실은 보지 못했던 게 뭔지 이런 것들을 좀 환기하는 작품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떤 인간성의 하나로 회복하는 작품이지도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시를 읽는 건지 소설을 읽는 건지 모르겠다 싶고 현실을 이야기하는지 환상을 이야기하는지 모르겠다는 경계를 넘나들고 그래서 저는 뇌과학자는 어떻게 읽으셨을지가 궁금하더라고요. 아니, 그 시각을 잃은 분인데 표현할 때는 막 본다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말하는 본다는 뭘 어떤 걸까? 그런데 궁금하고 소설가는 막 어떨 때는 볼드로 쓰고 어떨 때는 막 이탈릭으로 쓰고 그 글 서체를 막 바꾼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어떤 상황일 때 이렇게 서체를 바꿨을까 이런 거에 좀 궁금하기도 하고 그리고 기획이 너무 흥미롭잖아요. 그 진짜 다양한 사연으로 다양한 과정을 통해서 시각을 잃은 사람은 세상을 어떻게 인지하고 있는지 또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어떤 방식으로 생각하고 있는지를 인터뷰한 사람이 소설 문학적으로 해석한 거, 그런 면에서 되게 흥미롭게 읽었습니다. 네. 이 소설을 읽는 일이 정말 특별한 경험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 소설에 대한 아무런 정보 없이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처음 딱 펼쳤을 때는 이게 무슨 말인지 전혀 이해를 못했거든요. 이게 무슨 소리지? 무슨 말이지? 되게 시적인데 이해가 안 되는 상태에서 처음 몇 페이지를 읽다가 이제 알게 되잖아요. 아, 이것이 앞이 보이지 않는 사람의 이야기구나 하고서 다시 돌아가서 읽게 되는데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가장 많이 했던 경험은 눈을 감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을 감고 싶어지잖아요. 이렇게 많이 상상하면서 읽어본 소설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일상적인 묘사들, 이를테면 맹학교에서 어떤 언니가 이제 젓가락질을 도와주는 장면 같은 게 나온다고 하면 서술 자체는 아주 일상적이에요. 이를테면 뭐 어떤 언니가 뭐 내 손에 젓가락을 쥐어주고 젓가락으로 이걸 옮기는 것을 도와줬다 정도의 서술인데 그러면 머릿속으로 둘 다 눈이 안 보이는 상태에서 이걸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를 눈을 감고 계속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손을 찾아서 젓가락을 쥐는 것을 확인하고 그것이 그릇에서 이걸 집어서 옆에 있는 그릇에 놓인 것을 확인해야 되고 이게 눈이 안 보이는 상태로 이걸 해야 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한 줄 한 줄을 이렇게 집중해서 상상해서 읽어보는 경험 자체가 아주 특별한 경험이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 소설에서 그 구절 중에 아주 인상적이었던 것이 그 기타의 검은 줄이 빨갛게 흘렀다는 식의 서술이 나오거든요. 왜냐하면 본인은 그걸 볼 수 있거든요. 눈이 안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구절들을 보면서 아, 여기 등장하는 사람들의 세계, 이 사람들의 세계가 아주 무한하고 이 사람들의 감정 속으로 아까 말씀하신 아주 문학적인 표현들 속으로 들어가려고 노력을 하게 되는 그런 소설이어서 읽는 경험 자체가 아주 특별했습니다. 네. 이 소설을 읽는 사람들에게 정말 그런 경험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독자분들이 꼭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는데 제가 이제 가끔 그 앞을 시각장애인 분들을 대상으로 한 강연을 해요. 그러면 PPT 슬라이드를 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강연을 하냐면 그냥 불을 다 꺼놓고 강연을 해요. 그러니까 저도 안 보이고 그들도 저를 못 보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제 강연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도 평소에 제가 했던 말이 얼마나 시각에 의존하고 있는지를 알게 돼요. 이렇게 말하면 당연히 모르실 텐데 하면서 이제 제가 하는 말을 되게 곱씹게 되는 거죠. 근데 그 강연을 다 하고 나면은 제일 큰 감동을 받는 분은 그 강연에 따라온 앞을 잘 보시는 분들이에요. 네, 그래서 그분도 갑자기 불이 꺼지고 이제 그러니까 완전히 그분들에게 새로운 경험인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이 책을 김겨울님처럼 정말로 문득문득 눈을 감고 상상하면서 읽으시면 너무 좋은 경험이 될 것 같습니다. 박혜 선생님이 추천하신 두 번째 소설은 작년에 정말 많은 분들이 사랑하셨던 책이죠? 네, 뭐 상이라는 상은 국내의 주요 굵직한 문학상이라는 상은 다 석권했다 이렇게 말해도 틀리지 않은
주인공입니다. 바로 김기태 소설가가 낸 소설집 두 사람의 인터내셔널인데요. 글쎄 이거를 이제 어떻게 설명할까 되게 고민을 하다가 이게 소설집이니까 다 각각의 이야기들이 좀 다를 거 아니에요. 다 다른데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상을 많이 받고 지금 핫하다 소위 문단에서 촉망받는다 이런 작가의 작품을 왜 읽어야 될까 그런 이제 생각을 해보잖아요. 그러면 우리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시공간에서 같이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느끼는 공통의 감각이 있는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감각, 그게 앞에 나왔던 불안이라는 키워드도 있는 것 같고 외로움이라는 것도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이거는 지금 유효한 감정만은 아니고 사실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인간의 주요한 감정들이기도 한 것 같은데 그걸 어떤 경험들을 통해서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떤 표현들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나 그게 우리에게 어떤 공감을 불러일으키죠. 그래서 그런 점에서 보면 김기태 소설의 이 수록된 작품들은 가장 지금 동시대적인 어떤 그 경험들 그리고 우리가 같이 체험하는 어떤 그 매개들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재밌게 보실 수 있는데 그냥 한 편만 소개를 하면 제가 좀 제일 웃으면서 킥킥거리면서 읽었던 소설이어서 여러분 그 짝짓기 프로그램 좋아하시나요? 틀면 나오지 않나요? 틀면 나오고 연령대별로 다양한 뭐 굉장히 많은 20대부터 시작해서 황혼까지 맞아요.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사실 짝짓기는 동물에게 우리가 하는 말인데 그럼요. 이 프로그램은 꼭 그렇게 소개가 그렇게 되더라고요. 얘기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좀 순화해서 중립적으로 표현하면 연애 프로그램이죠. 네, 연애 프로그램인데 이제 여기서 롤링 선더 러브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그 소설에는 37살 흔히 노처녀라고 하는 사실 노처녀라고도 하기 힘든데 결혼을 해야 되나? 근데 지금도 혼자 충분히 괜찮은데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주인공이 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이렇게 고민을 하고 하다가 또 삶이 또 약간 적적하기도 하고 무력하기도 하고 삶의 이벤트가 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신청서를 하나 씁니다. 그게 바로 근데 여기 솔로 농장이에요. 컨셉이 농장입니다. 거기는 뭐 이름이 옥자 이렇게 순자 이렇게 가지만 여기는 뭐 완두, 뭐 가지, 이렇게 당근 막 이런. 당근, 네, 채소 이름이에요. 그래서 거기 신청을 하는데 덜컥 된 거예요. 그래서 12명의 남녀가 모여서 5박 6일 동안 같이 지내면서 서로 내 짝이 될 만한 사람이 있나? 이제 이런 이제 탐색전을 하는 이야기인데 소설 어떻게 흘러갈까요, 여러분? 네, 맹희가 주인공 맹희인데 맹희가 이렇게 원하는 남자랑 커플이 될까요? 네, 그 얘기는 제가 하지 않겠는데 의외로 막 이제 하는데 거기 마음에 드는 남자가 있다기보다 약간 카메라 감독한테 자꾸 눈길이 가는 거예요. 카메라 바깥으로 자꾸 눈길이 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포인트들이 굉장히 재밌는데 이 소설을 읽고 나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 맹희가 사실은 그 이제 연애 프로그램만 나가는 게 아니고요. 일상에선 독서 모임도 해요. 근데 독서 모임도 어떤 삶의 적적함과 외로움과 내 어떤 감성들을 또 나눌 수 있는 어떤 형식이 좀 필요한 거잖아요. 근데 이 맹희의 외로움과 불안을 희석시켜줄 형식들이 있어요. 연애 프로그램 같은 어떤 만남의 장을 제공하는 게 있고요. 그리고 내 생각을 이야기하고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끼리 모여서 토론할 수 있는 독서 모임이라는 형식도 있는데요. 근데 그 형식으로 충족이 안 돼요. 거기 가서 또 어긋나고 여기서도 나를 찾기가 힘든 거죠. 근데 그게 그 어긋남이 바로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불안감 그리고 그 불안함을 해소할 수 있는 형식과 구조가 있지만 그래서 거기 들어가지만 그 안에서 또 어떤 이제 욕망들이 불발이 되고 계속해서 그 불발되는 그러니까 이런 그 장면들을 너무 잘 포착한 작품이 바로 이 작품인데 이게 쫙 펼쳐지면 바로 두 사람의 인터내셔널이라는 한 권의 책이 나옵니다. 그래서 아주 이렇게 희화화도 있고 해학적인 것도 있고 자조적인 것도 있어요. 그래서 자조와 해학이 아주 잘 이렇게 균형 잡힌 소설이 바로 이 작품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저는 오히려 등단작이 훨씬 저는 감동이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냐면 너무 유명해졌고 너무 또 현실적인 이야기를 반작하고 있고 그래서 그쪽에만 작품들을 보실 것 같은데 신춘래 등단 작품은 그 탄광촌에서의 그 역도하는 소녀 이야기잖아요. 이 작가의 시선이 현실적인 거, 그다음에 이렇게 뭐 자극적이고 대중이 사로잡힌 어떤 문화 매체 이것만 활용하고 있는 게 아니라 소외된 무리에 대한 따뜻한 또 눈도 있고 그걸 통해서 뭔가 이런 것들이 또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무거운 문체로 했으면 뭐 또 의뢰이 그럴 수도 있잖아요. 뭐 그런 얘기는 이렇게 하는데 그러지 않고 다른 작품에서 나왔던 장점대로 상당히 가벼우면서도 뭐 작가가 직접 어떤 얘기를 하지 않지만 작품을 읽게 되면
다들 정말 어떻게 보면 인생의 무거운 역도를 들어보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결국 못 들은 거잖아요. 사실은 현실은 역도를 들은 사람들만 칭찬하는데 문학은 역도를 들라다가 못 든 사람의 얘기를 해주는 거잖아요. 사실 이 작품에 나온 많은 사람들이 실패자, 소외자, 좌절한 사람들의 얘기예요. 사람들이 잘 돌아보지 않는 곳에서 사는 사람들. 그렇죠. 그러니까 이 김수음 작가는 우리가 정말 생각도 못한 앞이 보이지 않는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에 대한 내밀한 얘기를 하고 있다면 김기대 작가는 유쾌하고 발랄하고 또 아주 경쾌한 문체로 쓰고 있죠. 알고 보면 또 이 사회에서 역도를 들지 못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또 이런 시각으로 그러니까 너무 화제적인 이미지나 그런 현실 소재만 보지 마시고 이 작가가 어디에도 중심을 두고 있는가 이것도 함께 읽어보면 저는 아까 우리 박 선생한테 이 표지가 좀 마음에 안 든다고 두 사람의 인터체인지라고. 이거는 선생님 저는 정말 해마다 행복한 게 우리 시대에 눈여겨 볼 만한 차기작을 기대할 만한 소설가들이 이렇게 계속 우리를 자극하고 있어서 참 행복했어요. 그러게 말입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제 양상의 시대라 더 이상 문학이 이렇게 힘을 발휘하거나 감동을 주지 못할 것 같은데 어쨌든 뭐 계속해서 예상을 얻고 정말 꾸준하게 언어적 형상력으로 오늘의 우리의 현실을 바라보게 하고 깊이 있게 성찰하게 하고 사실 이렇게 철학가신 분이 보면 그 소설 자체가 철학적으로는 굉장히 깊이 있게 이해할 만한 이야기 나오는 그런 것들이 나오고 있어서 정말 뭐 감사한 일이죠. 이게 어떻게 보면 이렇게 뭐 경제적 가치만을 우선시하는 시대에 이 문학적 가치를 통해서 우리를 성찰하게 한다는 것은 우리가 아직은 건강한 사회를 살 수 있고 또 지금보다 더 건강한 사회를 만들 수 있다는 어떤 큰 근거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여러분 저희는 이제 겨우 4편을 읽었을 뿐입니다. 4편을 읽었는데 너무 흥미롭죠? 예, 다음 4편은 어떨지 2부에서 만나 뵙겠습니다.